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본능들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절제해 나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욕구를 짐승마냥 표출해내며 연쇄살인을 저지른 2009년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향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1966년 11월 5일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재혼 부부에서 태어난 이향열은요, 이복 형제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죠.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도 많이 빈곤했고요. 가족 간에도 뭔가 서로에게 가로막힌 듯한 벽이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됐던 가정 분위기 탓에 이향열은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했고요. 16세의 나이에 그는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을 하였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큰 맘을 먹고 스스로 돈을 벌어오던 이향열은요, 그 당시에도 여자를 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공장에 취직해 어렵게 번 돈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여자들을 꼬시는데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친구와 장난삼아 누가 더 많은 여자를 꼬시는지 내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 결과 1년 안에 50여 명의 여성들과 원나잇을 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1984년 12월 19살이 되던 그해 김씨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고 느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이향열은 김씨가 자신이 기다리던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둘의 사이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부모님은요, 중학교도 가지 못한 채 공장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도 없는 이향열을 못마땅해 하며 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김씨와 이향열은 충북 괴산으로 도망치듯이 귀향하여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한 둘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동거녀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행복은 산상조각 났습니다. 김씨가 임신이 8개월이었던 1987년 1월 27일 어둑어둑한 밤 시간, 이향열은 어두운 논두렁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16세 동네 여중생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향열은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것인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여중생을 위협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그 여학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죠. 그렇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대가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함께 살던 이향열이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되자 김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2달 뒤 딸을 출산했습니다. 동거녀 김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감되었지만 이향열을 용서하고요. 몇 달간은 그의 감방 수발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출산 후 성취하는 몸으로 면회를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김씨의 가족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이향열을 기다리는 딸에게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그런 범죄자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 라고 설득하며 이향열을 잊고 새 출발을 하라며 재혼을 권유했죠. 결국 동거녀 김씨는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윤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혼자 낳은 딸 역시 재혼남의 호적에 올려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9년 12월 23일 이향열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사회로 나오자마자 연락이 뜸해진 김씨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찾던 김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크게 좌절했습니다. 출소 후 이향열은 충북 괴산 자신의 고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딸을 잃은 이유가 자신의 범죄에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은 채 그는 김씨에게 배신당했다 생각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폐인으로 지내던 이항열은 1991년 6월 1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지 멀쩡한 인간이 사람 구실을 안 하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동네 주민들은 그를 좋은 시선으로 봐주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선들마저 자신의 과오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채 이항열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며 항상 분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귀가를 하고 있는 15세의 여중생에게 석공을 들이대며 위협을 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요. 감금을 해둔 채 3번이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여중생의 아버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이런 파렴치한 범행으로 이항열은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고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 모든 일이 김씨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며 분노심만 커졌고요. 오직 동거녀 김씨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수감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 28일 그는 가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전남 영양군 상호읍의 한 조선업체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며 제대로 된 생활을 이번엔 시작하는가 싶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와 복수심은 조금 사그러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출소 후 직장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되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친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07년 친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 장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씨와 친딸은 없었으나 장모에게서 김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3의 인물 윤씨와 결혼을 했던 김씨는 둘 사이에 딸을 하나 얻었고요. 결혼한 윤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라 지금은 혼자서 2딸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막상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자신을 버린 김씨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보다는 다시금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항열은 김씨를 찾아가 김씨와 자신의 딸 그리고 의붓딸까지 함께 살 것을 권유했고요. 김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다시 김씨와 살게 된 그는 과거의 자신을 잊고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 2월 이항열은 일하던 조선업체로부터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계속 지체되게 되자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자책을 하기 시작했죠. 직장을 잃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 친딸 그리고 의붓딸은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때까지 자신을 돈만 벌어다 주는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함께 살던 김씨는 아직까지 윤씨와 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꾸 이혼을 미루는 김씨에게 서운함을 느껴 잦은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거녀 김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항열은 정관 수술을 이미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이죠. 이 지경에 이르자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둘의 관계를 부정했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 김씨를 재혼시킨 처가에 대한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씨가 재혼한 윤씨와 별거 중일 당시 자신이 출소 후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니 자신의 딸인 김씨와 다시 연결해주며 모녀를 부양하게끔 만든 김씨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게 됐죠. 매일같이 이항열은 동거녀 김씨와 다툼이 벌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중졸로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항열의 친딸은 그의 어머니의 편만 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운해진 이항열은 이것은 내가 원한 가정이 아니다. 내가 이 집구석을 떠나든 너희를 모두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든지 하겠다.
라며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엄포였던 거죠.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2시경 이항열은 장모의 집에 있던 동거녀 김씨의 둘째 조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를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조카는요, 김씨의 집에 도착하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고모를 기다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이항열은 처조카를 지켜봤습니다. 16살의 어린 둘째 조카가 옷을 갈아입는 것에 성욕을 느낀 이항열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린 조카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고요.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이항열은 가족을 건드린 것이 들킬까 두려워 김양을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노란 테이프로 조카인 김양의 손과 발, 입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양을 여행용 가방에 쑤셔 넣었죠. 이후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싣고 김양을 죽일 만한 장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모의 집에 들러 조카의 가방과 운동화를 들고 나와 3호터미널 부근 도로변 쓰레기 더미에 투기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러 음료수를 사 먹고 해남 방조제로 차를 끌고 가서 낚시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김양은 살아있는 채 여행 가방에 담겨 자신의 트렁크에 실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장모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산에 도착한 이항열은 그곳에서 조카를 살해하고 암매장할 생각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결박당한 채 잔뜩 웅크린 채로 여행 가방에 갇혀있던 김양은 이미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마친 그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조카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나자 고모부라는 놈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난 후 이항열은 김양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자신이 김양인 척 가족들에게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난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출처럼 위장을 해서 경찰 수사가 무력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첫 번째 살인이 묻혀질 뻔한 2009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이항열은 집안이 엉망이 된 채 거실에 뒹굴뒹굴 누워있는 의붓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심한 마음에 이항열은 의붓딸에게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지 이게 무슨 꼴이냐며 잔소리를 했고요. 이에 의붓딸 19세의 윤양은요, 그걸 꼭 내가 왜 해야 되죠? 그걸 왜 꼭 내가 해야 해? 아빠가 하면 되잖아.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으로 이항열을 피해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의붓딸의 행동에 화가 난 이항열은 방으로 들어가는 윤양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 왜 이래? 아빠 이러지 마! 라며 놀라서 울부짖는 의붓딸을 침대에 눕히고 테이프로 손발과 입을 결박한 채 의붓딸마저 성폭행하기에 이르릅니다. 성폭행 직후 이항열은 그 자리에서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의붓딸을 살해한 후 같은 날 오후 8시 이항열은 당시 나이 41세였던 동거녀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퇴근을 한 동거녀 김씨와 강진군 부근의 버스터미널 근처의 식당에서 태연이 둘이 식사를 했죠. 식사 후 김씨와 함께 자신의 차로 돌아가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 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김씨와 성관계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씨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에 하던 데이트를 한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자 이항열은 완전히 돌변하여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김씨의 목을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졸라 살해했습니다. 숨진 김씨를 보고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미 숨이 멎은 김씨의 목에 자동차 안에 있던 케이블을 칭칭 감아 졸라댔습니다. 한참을 분풀이를 해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거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코란도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다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한 이항열은 바로 처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제의 집에 있던 18세 첫째 조카에게 고모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용돈을 주겠다며 너를 집으로 데려고 오라고 했다. 첫째 조카를 고모가 죽은 채 트렁크에 실려있는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 5월 13일 새벽 1시가 되었죠.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고모를 기다리다가 첫째 조카는 그 집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항열은 그렇게 고모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조카에게 회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했고요. 손, 발, 그리고 입을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로 겉옷과 속옷을 모두 잘라내고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항열은 성폭행 이후 조카를 죽이지는 않았고요. 방 안의 옷장에 그대로 가둬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경 아무것도 모른 채 이항열의 21세 친딸은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항열은 집으로 들어온 자신의 친딸에게도 회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했고요. 손과 발 그리고 입을 결박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운 후 이항열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오전 9시 무언가 결심한 듯이 이항열이 친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두 다 죽였다. 너도 죽이고 나도 자살할란다. 네 동생은 살 가치도 없었다. 이런 등의 범행에 대해 친딸에게 실컷 떠들던 그는 도무지 친딸은 죽이기가 힘들었는지 친딸의 결박됐던 손발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짐승 같은 본능은 아직도 여전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하죠. 자신의 피가 흐르는 자신의 친딸에게 한 번만 같이 샤워를 하자는 말을 합니다. 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에 이항열은 딸에게 샤워는 말고 그럼 다른 것을 하자며 여러 벌의 속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딸에게 여러 가지 속옷을 갈아입혀가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벌의 속옷을 갈아입길 반복하는 딸을 보던 이항열은 또다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딸마저 성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딸에게 변태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지친 딸을 집에 둔 채 이항열은 점심시간 때쯤 담배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친딸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담배를 사고 돌아오던 이항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행위를 하고 검거된 이후 이항열은 진술 과정에서도 수사진을 경악해 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려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되어도 나는 똑같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했던 가장을 파탄나게 만든 처와 처가의 행동 때문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수사진이 처가가 문제였다면 16세인 처조카는 왜 살해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항열은 원래부터 그 조카가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고 그 아이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이 더 파탄났었던 거다. 그래서 날 유혹한 음탕한 피해자를 벌한 것이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피해자인 조카를 이상한 아이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친딸에게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말에 원래는 친딸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다른 애들 모두 성폭행당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했는데 친딸만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그 아이를 괴롭혔을 것이라며 어차피 제대로 못 살아갈 것 같으니 똑같이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항열을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키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같은 극악범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성범죄 관련하여 17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4년도 안 돼 또다시 중범을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요, 그에게 1심 재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항렬은요, 항소심에서 할 말이 없으며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을 그대로 확정지어 달라고 말하며 살인의 원인 자체가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뜻은 받아들여졌고요. 1심의 사형 선고를 2010년 3월 25일 2년 6개월 그리고 15년의 실형, 총 17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수감시킨 후 사회에 내보내진 이항렬이 다시금 저지른 행위는 자신의 짐승 같은 본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보다는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에게 더 이상 인간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다시 마주해도 같은 짓을 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항소심도 필요 없다고, 그들이 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니 그냥 사형을 내려달라 라고 말한 그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족들은 그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죄값이 어떤 것인지,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아 사회에 보여지지 않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사형을 시켜주세요 라고 내뱉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